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끌을 때 이거는 대부분이 대사질환에서 가장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머릿속으로 헛어내. 우리가 테크닉을 배우는 거하고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테크닉은 배우면 이내를 뭐 예를 들면 뭐 해야 되지? 뭐 수술할 때 수술, 칼 이런 거는 테크닉이죠. 예술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냐? 학문을 배워야 돼. 학문을 배우면 지가 생각해서 지가 참여해내. 그게 중요해요. 공부를 해야지 참여해야 돼요. 테크닉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학문을 배우고 생각하다 보면 참여한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바로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이거 외우면 되지 이게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하는 그 자체로서도 사고력이 증가되고 치매에 관련되고 아주 좋아요. 오늘 회의 돌 때 할머니 한 분이 토탈리를 하시는데 듣는 그림을 이해갖고 내가 뒷짐지고 허리 펴고 눈 밀어보고 그거 가르치는데 몇 분 걸렸어요? 한 10분 넘게 걸렸어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왜? 연습이 안 되니까. 그죠? 뒷짐지고 허리 펴고 눈 밀어보고 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허리 펴고 운동하고 허리 펴고 눈 밀어보고 이런 식이에요. 치매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쩌면 이렇게 서랍하는 거 뒷짐지고 할 때 손톱을 하나 때리고 허리 펴고 등한 때리고 눈 밀어보고 눈을 열어당기고 몸으로 익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왜? 되게 우리는 간단한데 그분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 음성부호만 남아있지 그 문자부호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그림을 이야기를 보고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가 우리 독자자들인데 우리끼리는 그런다. 눈을 찍거든요. 우리는 다음 어려우니까 눈을 찍어놓습니다. 책을 팡 찍습니다. 그럼 눈 감고 이제 그걸 외우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연습하고 그런데 그림이나 그걸 갖다가 그냥 눈을 팍 찍습니다. 집중해요.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외우는 방법을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야기하면 공부를 자꾸 한다는 것이 똑똑해지고 자기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마다 계속 듣고 이유를 설명하고 하면 듣다 보면 못 이루게 되고 자기 생각을 갖고 더 깨우쳐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강사를 무사하지 못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좀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질병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 이야기를 넘습니다. 약 책을 꼭 복사를 해야 돼요. 약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약을 쓰는지 오늘 이번에도 하면서 약을 안 넣으려면 그럼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한 개씩만 아니다. 개요만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번 질병 이야기는 나는 질병 개요만 하자. 아니면 그 질병의 강화만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계속 공부를 해서 그것만 열심히. 그래서 저는 강사를 합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갈수록 그래서 공부장 나오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꼭 2개만 해요. 1시간 동안 2개만 해보면요. 중간고사 기본고사 간에 나와요. 함수해서 일주일에 수업 같은 거 3시간, 4시간, 그 2개씩 해보면요. 그 시험인데 간에 나와요. 그럼 다 밖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2개씩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거 할 때 하고 이거 할 때 공부를 하면 돼. 답답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따로 복습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이라 그냥 논리서도 선택 다 나와요. 진짜 재수 들리지만 논리서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부의 대사질환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면 끝을 내고 약을 넣으면 안 돼. 여지껏 여러분들이 질병의 이야기니까 질병에 대한 개요, 질병 기록을 알려주마. 또 질병에 대한 간호, 자기가
부분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딱 작정하고 딱 들어가면 그 수업 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내분비계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하면 힘도 돼요. 수학이 우리가 인간의 논리적으로 하려면 내분비계란 신경계통을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 아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분비계란 뭐냐면 내 안쪽으로 분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습니다. 외분비는 관을 통해서 외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분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분비라는 것은 관이 없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분비. 그래서 엔도하는 안쪽에 하는 엔도스코프, 내시경이 엔도스코프, 안쪽, 프라임 이런 거는 분비하는 거죠. 분비샘, 샘, 선, 그레드. 그래서 안쪽으로 분비하는 생을 이 시스템, 내분비계. 자, 그래서 내분비계는 뭐가 있느냐면 특징적으로 호르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호르몬. 이 호르몬은 호르몬 중에요. 위산,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호르몬이 딱 있습니다. 뭘까요? 위산을 땡기고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호르몬. 사이로이드 호르몬. 나머지는 전부 주사를 못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호르몬이 대개는 펩타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면 다 흡입해버립니다. 아시겠죠? 펩타이드로 우리가 아미노산 안 되지. 기울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약만 이걸 먹습니다. 나머지 주사를 맞아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여성, 왼쪽은 여성, 오른쪽은 남성입니다. 그죠? 자, 뇌하수체, 그 다음에 솔방울생, 솔방울 송가체, 솔방울이니까 송방,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뇌하수체 말고 하얀 시상하고도 있는데 조금 빠졌네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에는 대충 위치만 보면 됩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생, 갑상선. 그 다음 가슴에 있는 다이모스 흉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이자, 판크레아스, 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신, 에드레날, 우리가 민요있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리날은 콩팥이고, 에드레날은 리날 위에 있는, 붙어 있는 거라고, 악세사리로 붙어 있는 에드레날, 그래서 부신.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자궁으로 난관, 그리고 난소, 남성에서는 테스티스, 고관. 자, 그렇게 이렇게, 내분비 시스템. 지금 내분비가 중요한데, 사실 뭐 내분비 질환도 많고, 내분비 호르몬도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외우고 가는 많고, 뭐 학교로 돌아가는 분들은 안 할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터미놀로지 한번 봅시다. 항상성이라는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몸의 최대 상태로 우리가 에어컨을 켰으면 에어컨이 17도로 맞춰있다. 그럼 올라가면 17도 밑으로 16도 되면 에어컨 작동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8도, 19도 되면 에어컨이 작동 계속 하고 17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게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스테이시스 하는 말은 정진이 있는 거예요. 정진이 있는 거예요. 호메오 이런 말은 최적 이런 뜻인가 봐요. 하여튼 호메오스타시스, 항상 정진이 있는. 그 다음 표적세포,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표적세포가 뭐냐면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어떤 세포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세포에서 뭐가 있냐면 리셉터가 있습니다. 리셉터. 자, 어떤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리셉터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는데 호르몬이 요런 생긴 호르몬하고 요런 생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생긴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 요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리셉트에 1번 2번, 3번. 자, 이 리셉트에 붙을 호르몬은 몇 번일까요? 1번. 3번 안 되죠? 2번 붙습니다. 어떻게 붙느냐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찌는 호르몬 아닌데, 호르몬이 신체에 붙어가고, 작동, 다른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에서 환경 오염 물질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이, 화합물들이 마치 호르몬 역할을 해서 그 세포의 리셉터에다 작용해갖고 원하지 않는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으니까 이게 뭐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따라붙어서. 자, 이 개념은 나중에 내가 또 간단하게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요게 리셉터를 가진 이 세포를 표적세포, 타겟셀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이 가서 붙어야 돼요. 타겟, 목표.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되죠. 그죠? 표적세포에 됐습니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대부분 기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고, 포지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호르몬 작용에는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과 근데 이제 네거티브가 많이 쓰이니까 네거티브다. 포지티브 피드백 메커니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거티브는 뭐냐면은 그 호르몬 양이 많으면 자,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기관으로 호르몬을 냈는데 스몰 A의 호르몬을 냅니다. 자, 그런데 스몰 A 호르몬을 내면 이 스몰 A가 B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B는 뭘 냈냐면 스몰 B의 호르몬을 냅니다. 그래서 이 스몰 B의 호르몬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여기에 작동을 거꾸로 해서 이 A의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되면 이 B를 작용을 안 하죠? B를 적용하면 B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이 떨어지죠? 호르몬을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이거는 작업을 해서 이걸 또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포지티브는 뭐냐? 그건 다르게 생각합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분비가 증가되면, 요것도 뭐지? 증가되겠죠. 증가되면, 이게 증가되는 것이 더욱더 작업을 시킵니다. 그런 작동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더 많아서 보통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조절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대해 하부 기관의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 하부 기관의 호르몬의 양이 일정 이상 되면 이것이 다시 상부 조절 기관의 호르몬 분비를 꺾여야 됩니다.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 뭐 예를 들면 아까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하고 가서 온도 떨어지니까 올라가면 떨어져. 이렇게 조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분비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한. 자, 봅시다. 엔도크라인 오르간. 자, 내분비 기관이 뭐가 있느냐면 엔도크라인 내분비 오르간 기관이 뭐 있느냐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이포함 아래쪽입니다. 시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뭐냐? 이게 뇌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뇌입니다. 자, 요는 좀 노란 놈 있죠? 요 놈이 하이포탈라무스입니다. 시상하고.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요 시상 탈라무스, 그 다음 하이포탈라무스, 서브탈라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포탈라무스고요. 자, 그 다음에 피추이트리 그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하수, 이거 우리나라 한자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수라는 말 아래 한자에다가 숫자를 매달릴 숫자입니다. 그래서 뇌 아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어떤 게 요놈이 노란 거 보이죠? 조그만 거. 요게 요렇게 되기. 요 피추이트리 적어놨잖아요. 요게 뇌하수체입니다. 요거는 엔티리어 로브, 미들 로브, 포스티리어 로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갑상선 있고요. 여기 갑상선은 요 중간에 아래쪽 그림 보면 있죠. 그 다음에 부갑상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갑상선 양쪽 끝에 조그만 콩알 만한 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칼슘인 대사를 관여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 글랜드, 리널에 악세셀로 붙어있다고 아드레날 글랜드죠. 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로이드가 바로 사이로이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에트닉 아드레날 그랜드가 부신한 데가 있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글자로 자세히 보면 작용 기전이나 호르몬 같이 기록이 있는데 판크레아스 췌장, 이자를 그랬죠? 이자, 이게 췌장. 그 다음에 오바리, 이 아래쪽에 오바리, 유테루스, 그 다음에 오바리안 덕트, 그 다음 오바리,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남자에서는 테스티스, 그 다음에 가슴 쪽에 사이너스, 이렇게 사이너스 마치 나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 태어나는 것처럼 되죠. 그 다음 피니얼 글랜드는 그냥 머리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오른쪽에 다시 보십시오. 여기 대뇌죠. 여기 손해입니다. 대뇌와 손해 사이에 여기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면 여기 피니얼 글랜드입니다. 송가체, 송가산 이렇게 솔방울생 뭐 이런 식으로 송가생, 송가산 이렇게 송가체 이렇게 하기하고요. 어쨌든 뭐 그만인데 이 피니얼 글랜드. 자, 이렇게 우리가 엔도크라인 오르간이 요거보다 좀 더 뭐 확장시키는 개념을 하는데 더 많은데 뭐 대충 이 정도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엔도크라인. 자, 여기서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자, 그럼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자, 볼까요? 보시면은 대충 문체를 채워보면요. 여기 T 있고요, T 있고요. 여기 G 있고요, 여기 G 있죠. L 있고. 대충 그래요. 대충 그렇지가 빨라야 시험도 잘 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TRF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이로트로핀 혹은 사이로트로핀 릴리즈 팩터. 야, 어렵습니다. 자, 이제 터미놀로지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우선, 뭐 어렵다고 우선 자꾸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TRF. 자, 이거 사이로트로핀 릴리징 팩터. 호르몬인데 뭐 팩터라고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민들 보면 TSH죠. TSH. 자, 사이록신 아니면 사이로이드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자, 그럼 고민됐다 하면 사이로이드니까 사이록신, 그래야 이거 사이로니 활성이 있죠? 자, 그러면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는 뭐다? T4 있고 T3 있죠. 자, 잘 보세요. 이름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TRF는 TET는 사이로이드가 아닙니다. 사이로트로핀입니다. 여기 T하고 요 T하고 다른 말이에요. 요 T는 뭐냐면 사이로트로핀이란 말이에요. 사이로이드를 자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트로핀만을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로이드를 자극하는 물질을 유발시키는 물질. 그렇죠? 사이로트로핀을 분비시키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럼 사이로트로핀이 뭐다? TSH가 사이로트로핀이에요. 이건 그냥 쭉 늘리면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인데 TSH 자체가 사이로트로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죠? 이 TRF는 TSH를 릴리징 해주는 팩터고, 그러니까 요놈이 나와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나오는 피추이트리 글랜드에서 TSH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TSH가 분비가 되면 이놈이 사이로이드에 가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RF를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놈이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놈들은 TRF나 TSH는 TH, 이걸 TH라고 하잖아요? 우리 줄여서 사이로이드 호르몬 TH를 증가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TH가 증가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놈이 감당 안 되는 거로 계속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피추이트리 글랜드에 안 나오면 이놈이 피추이트리 글랜드에서 나오니까 피추이트리 글랜드에서 튜머가 생겨서 막 내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 비드백 몇 가지 참여 없이 계속 내는 거예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여기 핫다라무스에서 문제 생기고 계속 내니까는 이게 내가 피드백 메커니즘 안 되겠죠? 그럼 이 증가되는 경우가 뭐겠죠? 이놈이 분비가 증가되거나, 그놈이 분비가 증가되거나, 이유 없이.
감소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게 파괴되거나 이게 파괴되거나. 그죠? 이렇게 파괴되거나. 간단해요. 그 증가되는 경우, 감소되는 경우, 그 따로 뭐가 필요 없어요. 요 원리만 알면 어디든지 상위 조절기관, 하위 타겟 오간 이것의 관계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대. 이죠. 확인할 때도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해만 하고 몇 가지 외야 돼. 몇 가지만 예외기 몇 가지 다 배우고 있으면 그걸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트로핀이라는 말이 뭔가 알겠죠? 자, 그러면 CRF는 뭐냐면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입니다. 그러면 코르티코트로핀은 뭐니까?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름이 코르티코트로핀.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에서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코이드 좀 말하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니까 코르티코트로핀을 릴리즈하는 팩터. 그러니까 요놈을 건드리겠네. 그러니까 뭐, 아드레날 코티칼 스티뮬레이트, 아드레날 코티칼, 이거 뭐죠? 아드레날 코티칼 트로핀 호르몬. 아드레날 코텍스를 트로핀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다시 아드레날 그랜드를 또 자극하죠. 자, 그러니까 이놈은 요놈을 자극하고, 요놈을 자극하는. 그래서 이름이 긴급히 들어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 아드레날 코티칼 트로핀 호르몬.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그로트로핀이란 그로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로스 호르몬 아니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팩터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요즘 어떻게 해서 뇌하체에서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 다음에 요거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을 릴리징하는 팩터예요. 그러니까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어디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테나이징 호르몬을 릴리징하는 호르몬이고 이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이고 이는 루테나인스가 뭐냐면 황체라는 뜻이거든요. 오발에서 황체로.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디다 다시 오발에 단소에 가서 작용합니다. 알겠죠? 이건 interstitial 스티뮬레이팅 인터스티셜 셀이 어디 있냐? 테스티스에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인터스티셜 셀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정대에 가서 고안에 가서 정장을 합니다. 그럼 이놈은 어디에 가서 한다? NIF. 알겠죠? FSH, ISCH, ICSH, LH는 NIF에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프롤락틴 릴리징 팩터. 프롤락틴 릴리징 팩터가 이놈을 갖다가 분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알겠죠? 다 그런 식이에요. 이건 뭐지? PIF. 이건 뭐겠다? PIF. 이거는 프롤락틴 이니비팅 팩터입니다. 프롤락틴을 릴리즈하지 않도록 하는 팩터. 요거. 아까 이니비팅 팩터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증가하면 감소한다는 걸 알 거예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것은, 성장이 관여하는데, 이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이포탈라무스가 실제로 나중에 다음 편에도 나오지만, 우리 몸에 나오는 이 호르몬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 관장하고 제일 높은 내분비의 최고 두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분비를 장악하는 것은 누구냐면 피추이트리 그랜드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포탈라무스보다 피추이트리 그랜드는 야가 병이 많이 생겨요. 야가 많이 생기면 최홍환 선수가 LA에서 이전격투기 FC를 하다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피추이트리 그랜드 아드노마가 있어요. 그 사람 자이덴티즘이죠. 그로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서 커진 거예요. 저거 부모가 커서 커진 게 아니고 피추이트리 그랜드가 튜브가 있어서 그 그로스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이덴티즘 커진 거죠. 애 때부터 나오면 몸 전체가 커지고 어른 돼서 커지면 말단 매전체에 손가락 발끝이만 커집니다. 아크로메갈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일 문제는 피추이트리 그랜드가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이 피추이트리 그랜드가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엔도크라인의 제일 살인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 밑에 전부 야한 식인들을 다 듣는 거예요. 물론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듣습니다만 대부분 사이로이드, 파라사이로이드, 아드레날 글랜드, 오바리, 테스티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있습니다.
자, 나머지 호르몬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야기하면 뭐 하루 종일 안 되는데, 빼버리고요. 이거 하나 좀 멜라토닌 이야기 들어봤죠? 멜라토닌은 수면에 관련합니다. 수면에 관련하고, 이 멜라토닌을 분비가 많이 되면은, 성도 수정이 억제가 돼요. 성도 수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수면 시간과 멜라토닌과 그 다음에 성장과의 연관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을 잘 분비하려면, 멜라토닌 분비하는 시기에, 눈에 빛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조용하고 자극이 없어야 되고, 뭐, 그렇게 자야 됩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그래서, 자녀분들, 키 키우려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복잡하지만, 실제로, 자, 요렇게 보면, 자, 여기가 좀 미미하지만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보면 시상하고,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생식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상하고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이런 성장 호르몬을 탈출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릴리즈 팩터입니다. 그로스 호르몬 릴리즈 팩터가 나와서 뇌하수체에서 있는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자,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이 분비해서 성장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억제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갑상선 자원호르몬, 사이로트로핀 릴리즈 팩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코티코트로핀 릴리즈 팩터, 그 다음에 도나토트로핀 릴리즈 팩터. 이렇게 해서 요런 소위 말해서 밑에 뇌하수체에 작용하는 그런 2단계에 작용하는 것들은 릴리즈한 팩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원호르몬, 사이로트로핀 호르몬, 아드로코트로핀 호르몬, 그 다음에 안고자는 폴리큘러 FSH, 폴리큘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항체인성 루테나이징 호르몬, NH.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이런 것들이, 루테나이징 호르몬 생식생을 보면, 난포 자극 호르몬, FSH와 항체인성 호르몬이 이렇게 내려가보면 밑에 뭐 있습니까? 생식생에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전세 자극 호르몬, 프롤락틴을 분발해서 이제 A가 분만하고 나면 폴락틴이 유발돼서 모유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선에서 T4, T3. T4, T3는 좀 자세히 설명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사이드 호르몬 중에 T4와 T3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라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위에서 부신기제 자극호르몬 HTH에 의해서 콜티손,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DHLA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생소한 약자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내가 개요가 중요하겠죠. 시상하부가 제일 밑에가 된다. 그리고 시상하부가 뭔가 호르몬 릴리즈 팩터 제일 많죠. 릴리즈 팩터. 자, 릴리즈 팩터로 분비하면 그 다음에 뇌하수에는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그럼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분비해서 너놈들이 각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생식생에 가서 자극을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중 농도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갑상선은 기능 항진증인데 T4 갑상선 기능 안 돼. T4는 증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TSH는 감소돼야 되는데 증가되어 있는 거죠. 그럼 TRF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TRF는 또 감소되어 있어요. 그럼 원인이 어디가요? 너는 있어.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검사학제에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좀 이어서 이야기하면 갑상선이 제일 설명이 쉬워서 그렇게 또 뒤에 갑상선이 나오니까 다른 거하고 복잡해진데 다음 봅시다. 사이로트로픽 릴리징 팩터 이 시상하면서 나오는데 계속 같은 말을 제가 쓸 거예요. 시상하고 그 다음 피추이티를 그렸는데 합수체에서 뭐 나옵니까? TSH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호르몬 각상층에서 TH, 이거는 T4하고 T3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자, 갑상선 만진딩인데, 이놈이 전가되어 있고, 이놈이 전가되어 있고, 이놈이 전가되어 있다. 그럼 갑상선 안 되면 그냥 요놈이 전가되어 있는 건 문제예요. 그럼 이놈이 전가되어갖고, 이렇게. 자, 이건 뭘까요? 내가 지금 피드백 몇 가지 다 깨진 거죠. 전가되면 안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 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민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전가되어 있는데, 이거 전가되어 있는 게 감소해요. 근데 이놈이 전가되어 있어. 그럼 뭡니까? 이놈이 감소하니까 이놈이 감소하면 이것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놈이 문제죠, 이놈이. 어디가 피추이티를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검사를 보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이 검사를 막 하는 거예요. 요놈의 문제가 있냐, 요놈의 문제가 있냐. 시사가 뭐냐, 내 아주 약한 상태에 있냐. 요런 걸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 검사할 때 그렇게 찾아냅니다. 내분비 검사할 때. 자, 그래서, 방금 내가 이야기처럼 갑상선 안질 때도 마찬가지다. 저한테 마찬가지다. 갑상선 티포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떨어져 있어. 그럼 이놈이 문제죠. 그죠? 이놈이 떨어지니까 이놈이 떨어지지. 이놈이 안 나가니까. 그럼 이 떨어지면 이거 내가 지금 기준을 내려서 이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떨어지죠. 그럼 이놈이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원인은. 아시겠죠? 그런 원인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요거 이해되면은 이제 됐고, 이해되죠, 그죠? 예,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르몬 피라미드라는 말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듣던 데하고 이야기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하면 살짝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아주 중요하다. 어디냐? 알도스테롤, 콜티솔,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연료다.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봅시다. 중성지방, 오른쪽 대주세요. 중성지방, 지방산, 그 다음, 글리코겐, 포도당, 그 다음,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그 다음, 아세틸코에. 자, 이런 아세틸코에 같은 놈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쫄쫄쫄쫄 내려가서 중성지방이 나오고, 또 이런 쫄 내려서 콜레스테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는데, 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레놀론, 프로제스테론 해서 알도스테론과 콜티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서도 쭉 내려가서 어느 쪽 가면 어디 간다?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에스트라드 2로 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으면 요 부족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자, 근데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제가 보다시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과 글리코겐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의 비 중에 어떤 게 제일 크냐 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것을 운반시키는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리포프로테인, 리피드를 단백질과 결합해서 움직입니다. 왜? 단백질이 크기 때문에 그 결합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혈관하고 다 빠져나가서 가다가 도중에다 물건 배달 사고 물건이 따지면 새버려요. 우리가 호르몬도 실제로는 단백질을 결합해서 합니다. 사이런드 호르몬도 나중에 나오면 프리티포, 티포 있습니다. 프리티포가 뭐냐면 단백질과 훈련을 말하고 그게 직접 그 호르몬 작용하고요. 단백질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티포가 잠시 이야기해볼 텐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티포 레벨을 정하는데 그냥 티포 레벨을 갖다 레벨을 할 수 있지만 프리티포 레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실제로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액션을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티포 레벨을 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이가 아니에요. 프리티포 레벨이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이 프리라는 말은 뭔가면 단백질하고 안 붙었다 이 말이에요. 프리라는 말이에요. 단백질하고 안 붙었다. 단백질하고 붙으면 역할 못해요. 단백질하고 붙으면 이동력 그리고 프리티포가 돼야지 그 타겟 오르간에 가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방금 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르몬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뼈에서 골격을 갖다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뼈는 칼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칼슘은 우리 근무는 좀 시멘트예요. 그러면 철분이 뭐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철분이 있고 그래야지 단백질과 칼슘을 같이 먹어야 근물이 튼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갑상샘. 자, 이번 시간에 갑상샘
다음 시간에 강령 끝입니다. 질문에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갑상선 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은 이 그림만 외워도 오늘 공부는 끝이 납니다. 자, 갑상선 저하죠? 그루스름하죠? 몸이 체온이 싹 깔아놨는데, 우울하죠? 이렇게 눈이 반쪽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품 보습니다. 그림, 의미 있게 그립니다. 그 다음, 이 갑상선 환자가 되니까 몸이 확 따라오니까 체온이 전달되어 있어요. 화 잘 냅니다. 라고, 이 눈이 위로 올라가죠. 화 잘 냅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저하되면 사람이 내가이가 풀려서 힘이 없다. 그 다음에 갑상선 환자이면은 돌아다니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지가 지승기를 모르겠어요. 합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저하점, 항진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뇌한 수치에서, TSH가 청 내려와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되면 되죠. 쉽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그림을 보시고요. 사이로이드. 자, 갑상선 기능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하점입니다. 자, 이걸 그냥 쭉 보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1 정도예요. 그 다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 나머지, 요렇게 한눈에 팍 찍어요. 아까 내가 팍 찍어 들어야 돼요. 뭐든 딱 보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결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나오고 분류를 해요. 저도, 공부할 때 분류를 해서 4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자, 단백질, 탄수화물, 대략에서는 보내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사이로드 호르몬입니다. 사이로드 호르몬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방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사이로드 호르몬이 많이 되면 뭡니까? 혈당도 상승되고 막 지방 분해되고 빼짝 마른다는 거예요. 대량에서는 단백질도 분해되죠. 그러니까 온몸에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짝짝짝짝 쌓여서 빼짝 말아가는 거예요. 몸에 지방도 없고 먹는 쪽들이 혈당을 안 높여갖고 혈당이 높아진다는 말은 에너지를 쓰인다는 거예요. 저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방도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방으로 바뀌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을 해가 없는 탄수화물 비난하는 걸 혈중도 모르면 무조건 썩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우리의 3대 영양소를 갖다가 빨리빨리 썩어 만든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은 빼짝 만든다. 비타민 B12를 흡수를 축소시키고 케로틴을 비타민 A를 전환하는 것을 축소시킵니다. 모든 대사가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사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사람도 배달이 힘들어지고 몸은 살찌고 체온이 떨어지고 그게 갑상선 자증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막 대사가 막 엄청 많이 먹는데도 계속 살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막 몸이 무너무너 하나 오고 막 이런 거예요. 자, 벽돌대사 평가에서 산소 소비량 증가하고 혈증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항진증이면 바짝바짝 마르고 대사 촉진돼서 막 하이퍼액티브한 사람이 되고, 저하증이면 사람이 축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추위를 보게 되죠. 폴리스, 갑상선 저하증, 열을 자식하면 못하니까. 대신에 또 갑상선 항진증이 뭡니까? 더위를 못 갑니다. 더위를 못 참습니다. 히트 인톨러런스. 더워서 견디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진증 자체는 대충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내과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이가 있는 건 다 필요 없거든, 솔직히. 왜? 하고 나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검사 뭐냐? 우리 병원은 TSH의 프리티포를 검사합니다. 아까 프리티포 이야기했죠? T4 레벨을 하자면 프리티포 레벨을 하는 거고. 왜? 사이로드 호르몬은 프리티포가 있는 그럼 T3는 프리티슬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프리티슬이가 워낙 양이 작아서 그건 프리티슬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잘 안 해. 그래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티포를 검사하고 TSH 아까 이야기했죠. 면을 올라가는데 맨날 보면 합상선 한진증이나 저하증이 원인을 안 줘요. 여러분 잘 문제 안 생기거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하이퍼런스로 문제 잘 안 생겨요. 이런 피치테를 했듯이 뇌한 수가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기본으로 검사
검사를 하는 거예요. TSH. 그러면 본인이 어디 사이로드 호르몬인지 내하수인지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 도서도 아니면 지상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 하면 정기 검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정기 검사를 하느냐. 자, 이거 이제 또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내가 수용체 이야기했죠. 수용체 개념입니다. TSH 리셉터 안티바디, 안티타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안티마이크로소멀 안티바디, 이런 거 안티바디가 자꾸 나오네요. 안티바디가 뭐냐면 수용체를 갖다 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체. 자, 한번 봅시다. 한 가지만 뭐 바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 한 가지만 그냥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PGP 그랜드에서 뭐가 나옵니까? TSH가 나옵니다. 그죠? PGP 그랜드에서 TSH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이로이드로 갑니다. 이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로 가요. 자, 사이드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랬죠? 요렇게 생긴 리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TSH 리셉터는 뭐예요? 요거. 여기 리셉터가 있잖아, 아까.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질문 했잖아요. 그러니까 TSH라는 놈이 요렇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리셋에 가서 딱 붙으면 작용을 딱 해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신에 펴져서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셋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TSH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항체가 딱 갖다 붙어요. 항체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쪽에 되는데 동글 요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라. 대충 알아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리셋터를 작용시키지는 못하고 딱 달라붙어갖고 이 항체는 어떻습니까? 항체와 항문은 결합하죠. 항체와 항문은 결합합니다. 항체는 항문인데 가서 결합을 이 항체라는 말은 리셋터의 항체라는 말은 이 리셋터가 항문으로 인식하고 항체라서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SH가 가야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놈이 가까워져서 사이로이드가 안 나오죠. 그러면 뭐다? TSH 리셋터 안티바디가 증가되어 있으면 갑상선 기능 자극이 오고 계시다. 어디에서? 사이로이드 되었으면서 이놈은 정상인데 여기에 이런 놈이 붙어가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항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호르몬에서 항체 개념은 나중에 강령할 때도 나옵니다. 강령병에 뭐 인슐린 항체가 생깁니다. 인슐린 리셉터에 대한 항체. 인슐린이 가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전화돼요. 몸에서. 어떤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서 당뇨가 오는 사람도 있죠. 자, 인슐린은 뭐냐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호르몬이. 그런데 우리 몸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를 합니다. 췌장에서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에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췌장에서 야 인슐린 나와 해서 췌장 인슐린 만들어 나오네 보냅니다. 그럼 이놈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몸 전체에 가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어뜨려요. 왜? 인슐린이 가서 붙을 그 세포에 항체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인슐린 레벨은 높아져야 되는데 몸속 혈중 인슐린 레벨은 높은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넌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 NIDDM, IDDM.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 자,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인슐린의 의존적인 다이어베티스 당뇨, 인슐린 의존적 당뇨와 NIDDM은 아니다. 인슐린이 의존적이지 않은 당뇨. 이렇게 두 가지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IDDM의 개념이 뭐냐면 항체 개념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IBD의 경우에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생겨서 인슐린만 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NIDDM은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인슐린이 몸에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약들 있죠? 인슐린이 아닌 약들. 그런 약들이 이제 인슐린 그 기능을 도와주는 약들인데,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 자, 우리가 이제 비만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인슐린을 작용하는 리셉터에 다른 뭔가가 붙어서 인슐린 작용을 못하게 한다. 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리셉터 안티바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죠? 근데 직접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직접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뇨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있어서 비만의 환자가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 이 뭘까? 안티바디가 있을 것이다. 인슐린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가 있을 것이다. 아직 못 찾아서 뿐이지만. 지금 찾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내가 공부하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사에서는 TSH 리셉터 안티바디,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사이로글로불린, 사이로이드, 글로불린 단백질. 사이로글로불린 뭐예요? 단백질하고 사이로도 고마하고 혈압액이 사이로글로불린이에요. 똑같죠, 그죠? 아까 사이로이드, 글로불린, 단백질, 헤모글로빈,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면역체가 붙은, 면역작용하는 체가 붙은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IgG, IgA, IgE, 그죠? IgB, IgE, გამ비죠? GAMBE, გამ비. 그래서 그런 거, 이뮤노글로불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불린, 사이로글로불린하고 글로불린하고 붙어있던 거기에 안티바디가 작용하는 거예요. 뭐 이건 마이크로소만 안티바디입니다. 마이크로소음이 어디 있어요? 세포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체 세포 행위의 소체라고 마이크로소음, 안티마이크로소만 안티바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 검사에 지금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검사는 뭐다? 혹이 있느냐, 결핍이 있느냐,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죠. 처음 초음파하죠. 또 뭐 전기 검사는 MRI, CT 많이 찍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내과님이 오다를 왜 오다를 이렇게 냈는가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TSH, T4를 왜 냈는지. 그리고 전기 검사를 T3하고 TSH 안티바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비추이틀이 원인인지, 사이드의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따로 제가 좀 알릴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갑상선 질환은 여러분들 뭐 그냥 이거 다 배워보세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항진이 아까 말했죠. 열이 안 받고 땀 나고, 막 심박수 증가되고, 배짱 마르고, 체중 감소되고, 근데 그런 갑상선 안정을 유발하는 질병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프 디지즈, 자가 미진이랍니다. 자가 미진. 그러니까 안티바디 있어서 그래프 디지즈가 갑상선 기능이 제일 많거든요. 바세도우스. 옛날에 바세도우스 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했는데, 자가 미진. 그래서 아까보다 안티바디, 리셉터 안티바디,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안티마이크로소멀 안티바디가 그것을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톡시몰도 고있던, 사이로이드 안드노마, 아까 그랬죠? 사이로이드, 아무리 위에서, 니 나가지 마라, 해도 사이로이드 지가 막 오고 만들어요. 이건 지가 잘못해요. 세컨드리 하이포타이로이드. 자, 피추이드 그랬던 안드노마, 아까 했죠? 처음만, 피추이드 그랬던 안드노마. 자, 그래서, 피추이티 그랜드 아드노마도 어디에 아드노마 생각에 따라서 피추이티 그랜드에서 나오는 호르몬 엄청 많죠. 전립에서 아드노마 생기느냐, 구입에서 아드노마 생기느냐. 그리고 아드노마가 말하면 그 분비샘이 아드노마인 거예요. 한 개만 아드노마 될 수도 있고요. 그로스 호르몬만 아드노마 생기니까 처음에 저주는 몸이 엄청 커지고 사이로이드 호르몬 정상이니까 몸만 커졌죠. 예를 들면. 자, 갑상선 기능 자체는 피추이티 하이포사이로이드, 하이포TH 이렇게 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때문인지 모르고 생기는 거, 그 다음, TSH가 감소되거나, 피추이티 그런 문제가 있거나, 하이포탈라무스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갑상선 자체가 잘렸거나 없거나, 수술하고 나서 없어요.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또 없으니까 갑상선 기능 자체이죠. 하이포사이로이드이죠. 그럼 먹습니까? 시티로이드. 이런 걸 보면 시티로이드 수술
수술하고 신지로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컨드리. 자, 그래서 단순 갑상선종, 이런 말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한기증도 저하증도 이거만 다 뜻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소에서 크기만 크지, 갑상선의 우리 몸에 대사되는 것 같다. 왜? 이게 왜 크지냐? 저도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요드 재료가 없으면, 막 만들어가니까 갑상선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요도 이렇게, 요도 이렇게. 아니면 또, 요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없겠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또, 요도가 참 재밌습니다. 요도가 또 망상성 요도에서 또 갑상선을 확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요도 넓힐 때, 보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도는 바다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위에 묵는 사람이 괜찮은데, 내밀지만 완전히 많이 걸리죠. 심플고. 됐죠? 여자들이 목이 굴루하게 이렇게. 여자들이 주로 갑상선 나입니다. 이렇게 중년 여자들 목이 굴루하게 되면서. 자, 심플고. 자, 그래서,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한기증도 있고, 저하증도 있고, 심플고 이렇게 있다. 자, 만약 병면은, 말하지 말고, 모르면, 말 안 하면, 기억도 안 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이퍼사이로이드 실종. 알죠? 자, 보이트. 크시겠죠? 장걸 텔스이치가 자꾸 장걸 주니까, 사이로이드 그렇게 크십니다. 그 다음, 엑소살루스. 엑소하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밖으로. 옵살루스. 눈이 튀어나와. 안구돌 출전. 눈이 튀어나와요. 갑상선인데, 익세스 스웨팅. 땀이 많이 나고, 흰 털어서 더위에 못 섰습니다. 열에 참을 수 없고요. 바디 템퍼리처 체온이 올라가고 타기까지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 뭔가 외형적이에요. 이게 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외국에서 그렇게 나는 예를 들고 또 외형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 뭔가 대사적인 거, 그거는 그 외에 아지테이션, 안 즐거운 거 막 돌아가고 막 하지 않고 없애요. 아메노레, 월경 피도 좀. 자, 그래서 심통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분리했다.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치료. 프로필시오라신, 매치마저 이런 거나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대개 보면 이제, 갑상선을 억제시키는, 갑상선 사이로이드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는 안티사이로이드 들어있고요. 루볼솔루션, 메치움, 카보네이트, 이런 거는 아이오다인이 공유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오다인이 이게, 갑상선 기능을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라디올로지컬 아이오다인 쪽은 떨어뜨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프로파라나롤로 이제, 하트나 여러 가지 심통을 갖다가 걸리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파라나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얘기들, 우리 이야기할 때, 테타브로크, 알바브로크, 머리 술 못 잡을 때, 어쨌든 간에 하트할 때 이런 게 들어간다. 외우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노. 자, 그럴 때 나노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되는데, 체중과 맥박을 측정한다. 수면시로 맥박을 측정하죠. 실온을 맞추니까 더우니까 매일 모시고 안 되시고 최대 20분의 활동을 하고 눈이 툭 튀어나오니까 인공눈물이나 안면 걸려서 보호하고 독방에 생각하는데 왜? 흥분자로 하루를 잡으면 안면 걸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너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리를 많이 줬다. 왜? 자꾸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칼로리를 많이 쓰니까 웨이트 로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4,000에서 5,000칼로리를 킬로칼로리를 매일 주고 고단백, 고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아까 말했죠. 단백질도 많이 쓰지 못하고 탄수화물도 많이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많이 쓰지 못하니까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고단백, 고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계속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치과가 지침에도 얻어야 돼요. 섬유소나 카페인은 안 좋으니까 안 미기고 그 다음에 영양 수치를 영양적으로 보이면 비타민 B12를 먹여야 근데 사실 비타민 B12나 종합 비타민은 만성질환에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무조건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난 매일 먹습니다. 언제부터 먹어야 되나 종합이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타민 먹는 거 그건 약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못 섭취하는 걸 대비하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있는 강형학교 교수님처럼 비타민 그렇게 미친듯이 양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두알 세 알거나 하면 하루에 하나를 먹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하여튼 꾸준하게 먹어줘야 돼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은 뭐냐면 바이탈 미네랄을 붙인 거거든요.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미네랄이고 바이탈 미네랄. 그러니까 미네랄 중에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비타민 이런 거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이거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로 많이 먹겠다. 됐죠? 알프사이드는 나눠. 자, 그러면 하이포사이드리즘. 잠깐 안 됩니다. 하이포사이드리즘. 진통. 그럼 안 되죠, 그냥. 나태하고. 근데 이제 특징이 전립수준 믹세데마. 이 믹세데마는 붓기를 보는데 이놈은 왜 보느냐. 유심이라는 게 피부나 여러 가지 조직에 과도하게 침착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에데마가 생깁니다. 에데마가 생기면 어떻게 생깁니까? 피팅 에데마. 피팅 에데마. 물리면 꾹 누르면 들어가는 피팅 에데마. 약을 쓰면 약을 딱 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 피팅 에데마. 이게 뭐 누르면 누르든 믹세데마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유심이 안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누른다고 안 눌려 전체를 둥둥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되면은 피팅이 되면은 누르고만 알겠죠. 눌려서 들어갔다 빠지면 수분이 많아서 그럼 안 들어갔다 빠지면 유신이 많아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발이만 그렇게 하고 눈이고 뭐 볼때고 얼굴이고 온 데다 둥둥 붙습니다. 그래서 눌리마다 안 들어가고 그래서 레보사이오신 이거는 이제 제제명이고요. 디포, 신지로이드 우리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이야. 그러니까 단어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 추위를 많이 하니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되죠. 더위를 하이퍼는 하이퍼. 칼로리를 줄이고 대신에 고단백, 고섬유소. 섬유소 많이 돼요. 반대적이죠. 고단백도 많지만 수분 섭취를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할 얘기도 있죠. 각성성 비행한 게 무엇인가? 자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대신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